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2021년도 1학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민법 연습 1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먼저 한 다음에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의할 사항과 여러분이 수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강의 계획서와 쟁점 정리에 포함되어 있는 진도 범위를 각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동영상을 먼저 보고서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은 일단은 각자 자기가 보고 있는 교과서를 통해서 해당 진도 범위를 예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진도 범위와 이런 내용들은 송영곤 민사법 사례연구 2를 참고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송영곤 민법 사례 연습을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례 문제집을 활용해서 수업을 들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해당 진도 범위에 대해서 예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이 동영상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 동영상을 수강을 하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수강을 해서 해당 해당 진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강의 내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쟁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동영상 수강까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이버 캠퍼스에서 연습 문제를 내려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10시까지 주별 연습 문제를 풀고 해당 연습 문제를 풀었던 그 내용들을 사진을 찍거나 또는 스캔을 해서 과제 제출 게시판을 열어 놓을 텐데요. 그쪽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거,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요. 시간을 1시간 정해놓고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1시간을 넘어서 여러분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시험 문제를 풀면 안 되고요. 1시간이라는 시간 내에 시간 타이머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변호사 시험 답안지 이제 그걸 답안지가 있으면 좋고요. 혹은 답안지가 없다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이제 뭐 줄쳐져 있는 그런 연습장 같은 걸 활용해서 답안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량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내에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1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험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요일날 10시까지 답안을 스캔해서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화요일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줌 수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줌 수업에서는 답안지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혹은 쟁점 정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면은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민법 연습을 할 때 내가 직접 쟁점 정리에 관한 파일도 동영상 강의 파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에 관한 이제 동영상 파일도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부터는 쟁점 정리에 관련된 파일만 올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줌 수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사정에 따라서 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히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줌 수업을 녹화를 해서 그 녹화 파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참여 점수가 있는데요. 참여 점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답안 제출한 것과 그 다음에 줌 수업 참여 여부로 참여 점수 10점 여부를 이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은 여러분들 답안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내가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데 활용되기는 하고요. 활용되긴 하지만은 별도로 그 답안이 채점이 되어서 기말 시험, 학점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너무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답안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 여부를 좀 잘 확인하고, 또한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가, 시험 문제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각 문제마다 문제의 배점마다 배점에 따라서 어떻게 답안지 양을 조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안을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그 이제 민법 연습에 대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이어서 첫 번째 시간 제 1주의 쟁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법인에 관련된 내용하고 법률행위 효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쟁점은 이제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대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결국은 법인의 행위로 귀속이 되는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에서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총회 결의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등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제 기재가 돼 있어야 되지만 또 등기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인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대표권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3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제3자에 대해서 그 대표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권 제한에 등기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비록 정관에서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안 돼 있다면은, 등기부상에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모르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즉 악의인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악의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대표권 제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즉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대표권 제한에 등기가 없다면은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행위는 유효하다 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악의인 경우에도 대표행위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민법 60조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민법 60조가 유치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제한을 넘어선 행위가 무효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 대표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비법인 사단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이제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기관의 그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는데, 뭐 대표권 없는 이사나 직원의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즉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민법 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이 되고요. 대표기관이 아닌 이제 대표권이 없는 이사나 직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기관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될 텐데요. 이제 두 가지 경우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을 했고 상대방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표권 남용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행위가 비록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법인은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종중총회, 그러니까 이제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인데요.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그 대표자가 이제 뭐 종중총회 결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 종중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건 상대방이 그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은 그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면은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돼서 그래서 상대방은 그 총유 재산 자체를 취득할 수는 없겠지만은 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276조의 총유물의 이제 관리 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을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그 법인의 불법행위, 그러니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그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 같은 거는 인정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행위 자체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만 직무 자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볼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있는 주제로서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도 이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 관련성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두 가지와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직무 관련된 행위가 대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그런 행위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들 중에서 대표권 남용의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권 남용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대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겁니다. 다만 그 대표 행위가 대표자 본인이나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행위가 일어났던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 즉 대표자가 대표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표행위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 대표권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표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만은 상대방은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 대표행위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게 있다면은 그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상대방이 그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죠. 객관식 문제로도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조건이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가 있죠.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인 경우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스스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주장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비록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의 측에 반하지는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효력을 인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적이어서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비록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그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신의 측에 어긋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하자의 관계인데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았지만은 법률행위 내용이나 법률행위 조건이나 또는 동기가 상대방한테 알려졌거나 표시되었던 동기가 불법적인 경우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의사표시 하자,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그것은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표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착오라든지 또는 비진이 표시 또는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약 성립 과정의 문제, 즉 의사표시의 효력 관련된 문제,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하는 경우인 거죠.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계약이 하자 없이 성립한 경우에 그 성립된 계약의 내용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때 계약의 내용이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 그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그 계약 성립,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흠이 있는 것이다. 이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강박을 활용해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라는 경우, 여러분들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현상이 없습니다. 불일치가 없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진이 표시라고 한다면은 착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죠. 그리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비진이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그 상대방이 알고서 의사표시, 그러니까 표의자가 알고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비진리 표시가 성립이 되죠.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정한 상태에서, 통모한 상태에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의사표시라는 경우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를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 착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만 그것을 단순히 이제 알면서 했는가 또는 상대방과 짜고 했는가 또는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던가 그것에 따라서 비진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착오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 자체가 일치를 해요. 다만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속아서 의사가 형성되었거나 또는 상대방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가 형성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일부러 뭐 속여가지고 의사표시 자체에 흠결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의사와 표시 자체는 불일치하는 현상이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의사 형성 과정에 이제 그 기망행위가 있어서 속아서 이제 의사를 형성시켰거나 또는 상대방의 강박행위에 의해서 이제 상대방이 협박을 해서 그래서 의사를 형성시킨 경우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서 이제 협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의사표시 성립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 의사표시 내용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질서적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의사표시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지 여부는 그건 또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이 반드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중에서 이제 이중매매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제일 매수인한테 팔아놓고서 다시 또 제2 매도인한테 매수인한테 파는 거. 이제 그것을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2중, 3중으로 체결한다고 해서 그 매매 계약 효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매매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하나의 계약밖에 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긴 하지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중 매매, 3중 매매가 다 유효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제2 매수인이 제일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매도인에게 자신한테 매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제2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매매 계약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알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내가 웃돈을 얹어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사례 문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청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중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매매 계약을 알면서 청약을 했거나 승낙을 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적극 가담이 인정이 되어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제1 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제2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매도인이 이제 제1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팔고 X라는 목적물인데 다시 또 제2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팔았을 때 자, 그랬을 때 병이란 목적물을 팔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이 만약에 제2 매매 계약에
제2매매계약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2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자, 무효가 되면은 갑은 이제 소유권은 여전히 갑한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을은 매매계약에 기초해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 권리로 해서 그 다음에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여기 이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겠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이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로 하는 겁니다. 피대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746조에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제 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비록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의해서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경우에는 이 이중매매의 법리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 가담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줬을 경우에 그 제3자가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역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되어서 이제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명의 신탁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이제 갑이 명의 신탁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명의 수탁자가 되겠죠. 명의 수탁자, 명의 신탁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을은 을 명의의 명의 신탁 이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테고요.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명의 수탁자임을 기화로 해서 병에게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을 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한다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가 됩니다. 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가 돼요.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을은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사실은 갑한테 돌려줘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즉 명의 수탁자로서 재산을 갑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런 경우에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 대해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고요. 갑은 점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즉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이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취득시효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3자인 병에게 처분하게 되면은 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갑은 더 이상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즉,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불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병은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원래 소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점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병이 을의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이제 매매 계약의 경우에 또는 명의 신탁의 경우에 취득시효의 경우에 그 이중 이제 그 매매의 법리, 즉 반사회 제2매수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법리가 이제 명의 신탁의 경우와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내용 또 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입니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객관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법률행위를 이제 피폭리자,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입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궁박,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무경험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 없고, 경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부주의하게 이제 어쨌든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할 때 그 경솔입니다. 경솔하게 이제 폭리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궁박하고 무경험이고 경솔하게 이제 법률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악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대리인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당연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이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상대방이 악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때 궁박이라고 하는 사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어려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은 어쨌든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자기가 사정이 어려운지 여부는 법률행위에 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무경험과 경솔은,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경솔하다라고 하는 점은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립 요건이고요. 여러분이 꼭 그리고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은 무상 계약 같은 경우에, 증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증여라고 하는 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증여계약 같은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무상계약 증여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학설은 약간 견해가 나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효력 부분에서 이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의사표시의 하자 부분, 의사표시의 뭐 이제 흠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쪽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비진위 표시가 있고, 통정어휘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네 가지가 있죠. 각각의 네 가지 특징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하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비진입 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입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이고요. 그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만 비진입 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착오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비진입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건데, 일단 의사 표시를 했으면 상대방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는 유효하게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7조에 나와 있는 비진입 표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그 불일치에 대한 상대방과의 통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사 표시를 하지만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대방과 짜고서 그런 이제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자, 비진입 표시하고 달리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비진입 표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로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착오입니다. 착오 같은 경우에는 요건 중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그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지 못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의 착오인 경우에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착오에 빠진 것이 중과실로이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즉 중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이 중과실이라고 하는 점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표의자는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다라고 하는 점만 입증을 하면은 취소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중과실에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당신은 취소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쪽에서 중과실이 있었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다면은,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었고 그 다음에 그 착오의 내용이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는 점이 입증이 됐다면은 이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까지 가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뭔가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은 계약 체결을 위해서 또는 이행의 준비를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들, 이 비용들을 어디서 받아낼,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연히 그 계약의 유효함을 위해서 그런 비용들을 지출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은 뭐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데, 그런데 법원은 그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했다고 해서 표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독일 민법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혹시라도 그 착오로 인해서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 109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취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독일 민법과는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일부에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 일부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그런 의사가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나눠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눠진 부분에서만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부 취소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일부 무효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살펴봐야 되겠죠. 일부 무효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은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유효하려고 하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인 것이죠.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부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전체를 다 취소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하지만은 당사자가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사기 강박인데요.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인 건데요. 사기 강박 및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 사기 강박이 이제 이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사기 강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강박 상태에 빠뜨려서 이제 그 상대방이 협박을 받는 상태에 빠뜨려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이제 그 상대방을 이제 협박하거나 하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망행위와 강박행위에 의한 이제 그로 인해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의사와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착오나 비진의 의사표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와 이 기망행위, 강박행위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비록 이제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착오나 비진의 표시 자체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률행위 내용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키도록 상대방이 이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라는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독립적인 얘기인데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부작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자기와 부작위를 뭐 이제 많이 봤겠지만은 부작위인데요.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될 수는 없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이 기망행위가 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자기 의무가, 즉 어떤 걸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인정이 돼야지만 가만히 있는 것이 기망행위가 될 여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한테 이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시가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될 자기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외적으로 법률행위의 어떤 구체적인 사정 때문에 시가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가를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망행위를 제3자가 기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3자인 병이 이 사람이 을을 협박하거나 또는 기망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3자가 기망을 하거나 이제 그 강박행위를 협박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갑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을이 이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갑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을이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대리인 같은 경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갑이 대리인 을에게 이제 수권행위를 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제 을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이
이제 병이 을을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그래서 매매 계약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결국 뭐 이제 병이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을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병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계약을 갑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을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가 이제 기망했을 경우, 즉 이제 갑이라는 게 법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갑 법인이 이제 을과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대리인이 아니라 직원이 이제 병이 갑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이 직원 자체는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갑법인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법인의 직원이 을을 기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법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을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직원이 속인 거니까 법인이 몰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이제 갑법인의 직원이 을을 기망했을 경우나 강박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갑법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을이 매매 계약을 갑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나 강박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이제 협박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제 부당이득 규정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받은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겠죠. 이 방법을 취할 수 있고요. 이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강박행위를 썼기 때문에 또는 기망행위를 썼기 때문에 내가 계약 관계에서 더 불이익한 지위에 놓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것만큼을 손해로 파악하여 상대방한테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매매 계약이 이제 이 목적물이 아주 뭐 그 귀한 목적물이라고 을이 갑을 기망을 했어요. 기망을 해서 사실은 이 X라는 물건의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갑을 기망을 해서 이게 1억 5천을 매매 대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갑이 을한테 이제 그 갑이 을을 기망을 해서요. 이제 매도인이고요.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갑이란 사람이 X가 1억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갑이 적극적으로 을을 기망해 가지고 이제 을은 1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1억 5천의 갑과 을이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1억 5천을 지급하고 1억 5천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X를 이제 넘긴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방법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1억 5천을 돌려받고 X를 돌려주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이제 갑이 기망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1억짜리 물건밖에 안 되는데 갑이 을을 기망해서 1억 5천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 5천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계약을 취소하고 1억 5천을 돌려받으면서 다시 또 5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첩적인 것이죠. 따라서 그거는 안 됩니다.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네 가지 형태의 이제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의 효과인데요. 이제 의사표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정의 표시거나 또는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이제 비진입 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비진입 표시의 경우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간에 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는 아니지만은 이게 동시에 이행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상 서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도 대가적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이행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판례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너무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이 판례가 일반적인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587조는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과실 수취에 관련된 규정인 것이죠. 그래서 587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목적물에 대해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는데 천연 과실 같은 경우, 법정 과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법정 과실이라고 하면은 임대 수익 같은 것을 법정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 수익이 법정 과실이고요. 임대 수익이 법정 과실이고 이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이익. 내가 직접 사용하는 사용 이익과 같은 형태의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매도인은 이제 그 X라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X라는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법정 과실, 이제 과실을 얘기하면 주로 법정 과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연 과실은 이렇게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없죠. 자연적인 용법에 산출되는 건데 뭐 이제 돼지 새끼거나 과일이 열리거나 그런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법정 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과실이 어떻게 귀속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587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이 귀속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목적물이 인도되고 매매 대금이 지급됐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수인에게 이제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제 뭐 매매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되거나 목적물을 먼저 인도해야 되거나 뭐 그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이제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수인 이제 그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더 이상 이제 이자를 지급할 매수인도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요걸 이제 잘 기억해야 될 텐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법 201조에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과실 수취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는 누가 될까요? 목적물 X를 이제 매수인한테 인도를 했으니까 매수인이 이제 자기가 이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라는 걸 모르고 매수인 자체가 과실을 수취했다면은 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목적물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은 이 X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다시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매수인이 X라는 물건을 매도인한테 돌려줄 때는 민법 201조에 따라서 과실수취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매수인이 선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로서 X를 매도인한테 돌려주면서 과실까지는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가 매도인한테 귀속된다라고 하는 201조 같은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까지 쳐서 매수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87조에서는 어떤 취지였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상대방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과실수취권은 매도인한테 있고 매수인도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 입장에서 매수인이 X를 돌려주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매도인도 선의의 매도인 같은 경우에도 매매 대금만 돌려주면 되지 이자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형평성이 맞겠죠. 그래서 587조가 유추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서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 판례의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은 201조의 과실추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약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 때문에 587조가 유추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뭐 받은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 무효 취소되기 전에 그 매매 목적물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그러니까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민법에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통정 허위 표시에 나와 있고 이거를 다른 형태의 이제 취소라든지 이런 경우에 준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또는 착오로 인해서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3자한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제 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한테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이 X라는 것을 병한테 다시 또 팔았어요. 그래서 병이 X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병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병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제3자 보호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또는 비진위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병이란 사람이 선의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은 이 병은 보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문제가 되느냐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선의의 제3자가 문제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통정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다시 매수한 경우에 지금 이제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갑이란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란 사람이 매수인인데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이게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X 목적물에 대해서 병이란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거나 또는 병이란 사람이 을의 채권자로서 X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거나 이제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나 뭐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경우도 되냐면은 무효이거나 취소된 법률 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의 가압류권자 또는 양수인 이런 경우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겠죠.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대금을 이제 병이 매매대금 채권의 양수인이거나 또는 병이란 사람이 이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를 했다거나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또는 이제 그 뭐 가압류한 다음에 압류 명령을 받아서 압류나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나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나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거나 또는 가압류하거나 압류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성립하지 않지만은 이 무효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받았거나 또는 가압류를 했거나 압류를 한 그런 채권자 병은 선이라고 한다면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즉 갑과 을은 특히 이제 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을 같은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라는 걸 이유로 해서 병이 양수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라는 이유로 해서 병의 청구를 양수금 청구나 추심금 청구, 전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3자 병이 이제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보호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 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가압류권자나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제3자로 보호가 되고요. 단순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거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3자의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효거나 취소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이거나 또는 그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는 집행 채권자인 경우에도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꼭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는 건데요.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이게 채권인데 을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채권자예요. 자, 근데 이제 요 A 채권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갑이 을한테 A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A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A 채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를 했습니다. 채권 양도를 했는데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겠죠. 채권 양도를 했는데 이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였어요. 통정허위 표시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 이제 병이 을에게 이제 양수금의 청구를 하겠죠. 양수금 지급을 청구하겠죠. 자, 그럴 때 을이 이제 을이 병한테 당신은 뭐 이제 양도 계약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무효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인데 무효이지만은 나는 이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뭐 지급하겠다라든지
뭐 갑한테 지급하지 않고 병한테 지급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변제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가 있었고 채권 양도 통지가 을한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갑과 을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병이든 갑이든 을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갑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갑이 채권자가 되는데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점은 채권 양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을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을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을한테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인데 을이 만약에 진짜 을이 병한테 갚아버렸다 나중에 갚아버린 상황이라면은 이제 갚아버린 다음에 다시 갑이 을을 향해서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니까 다시 나한테 이행하라 라고 갑이 을한테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변제했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을한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을이 만약에 병한테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을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통정허위 표시와 무효, 이제 착오로 인한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와 또는 비진입 표시라든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인 경우에 그때 제3자 보호에 관한 법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 계약 해제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약 해제의 법리와 계약 해제 일수의 원상회복과 무효 취소의 경우의 원상회복에 약간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587조가 준용되는 부분.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서로 당사자들은 악인지 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것들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되죠. 즉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 해지되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이제 법정 과실을 모두 다 반환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계약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에는 201조에 따른 과실수취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그 원상회복의 법리가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이 다르고요. 그다음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3자 보호의 규정이 있는데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양수인이라든지 또는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나 또는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한 사람 그런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이니까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인 부분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이제 계약의 무효, 법률행위 무효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사실상 이제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엔 많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서 많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어쨌든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가 되는 건데요. 보통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매매 계약도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뭐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보통은 이제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현상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나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고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어느 시점에 당사자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토지 허가 거래를 받도록 한다. 이걸 이제 매도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매수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위임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한다. 뭐 이제 중도금 전에 받기로 한다. 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 뭐 예를 들면 6월 1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일이 4월 1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계약한 날짜가 2월 1일 날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6월 1일 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한다. 갑은 책임지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한다. 또는 뭐 4월 1일 전에 갑은 책임지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약정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는 뭐 이루어지는 형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을 때 그 무효도 일단 무효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사자가 갑과 을이 잔금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6월 1일 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로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당사자 갑과 을이 약속을 했을 때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토지 거래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중도금을 4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을은 중도금 지급 의무를 아직까지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돼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은 어떤 의미로서 계약은 이제 기본적인 효력을 갖고 있냐면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허가를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그런 협력 의무를 당사자들이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이 협력 의무라는 것은 뭐 경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력 의무 같은 경우는 소송상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갑이 책임지고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갑이 허가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허가 절차에 협력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은 소송상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언제 확정적인 무효가 되느냐? 이 이제 유동적인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은 당사자들이 받은 것을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원래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그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지급됐던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서로 지급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무효이긴 하지만 유동적 무효이긴 하지만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 동안에는 서로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그 유동적인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지급했던 것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유동적 무효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가라고 보면요.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연히 허가를 받지 못하면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송상 그 협력 의무를 강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할 대상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해제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적 무효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계약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에 갑이 착오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뭐 이제 사기 강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나중에 계약이 유효가 된 다음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부당하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요. 이게 취소하게 된다면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당사자들이 서로 받은 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아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따라서 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해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라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해제 효과는 발생할 수 없겠죠. 계약이 무효인 상태이니까. 하지만은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약금 약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법 총칙 부분에서 앞에 부분이죠. 법률행위 부분과 그 다음에 법인에 관련된 내용들, 중요한 쟁점들만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 공부를 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반드시 1시간 내에 봐야 됩니다. 1시간 내에 그 문제들의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문제는 몇 줄 정도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나눠놓고 그리고 해당 답안지에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답안지의 특강이 있었죠. 그 답안지 특강에서 아마도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답안지 작성 방법이 이제 결론을 앞에 써야 되느냐, 좀 결론을 뒤에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결론을 앞에 쓰는 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론을 앞에 쓰게 되면은 이제 결론 자체가 틀린 경우에는 이제 감점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앞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답안지 형태도 많이 나오죠. 근데 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결론을 항상 앞에다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구 같은 경우 소송의 형태로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청구에 당부를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문을 앞에 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론을 앞부분에 쓰는 게 맞는데요. 요즘에는 이 결론을 뒷부분에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작성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문제의 쟁점을 기술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각각의 논점들을 기술을 하면 됩니다. 논점들을 기술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앞에 쓸 것인가 또는 결론을 뒤에 쓸 것인가 그때 이제 이 부분이 앞에 써도 괜찮고 뒤에 써도 괜찮아요. 이제 나는 주로 앞에 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앞에 써도 괜찮고 뒤에 써도 괜찮지만은 반드시 이제 질문 속에서 청구의 당부
청구의 당부를 묻는 문제, 즉 청구 취지가 있을 때 청구 취지에 따른 그런 이제 결론, 청구 취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하거나 또는 일부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특히 일부 인용의 경우에 뭐 인용이나 전부 인용이나 전부 기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인용과 전부 기각으로 써주면 되겠지만은 일부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인용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 줘야 되겠죠. 특히 상환 이행 판결이라든지 또는 상계항변이 이제 인용된 경우에 상계항변이 인정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인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인용의 경우에는 일부 인용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 들어갔던 뒤에 들어갔던 그거 상관없이 일부 인용의 내용이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고요. 특히 상환 이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취지가 결론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되죠. 그냥 상환 이행 판결인데 뭐 매수인은 청구할 수 있다든지 뭐 청구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론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목적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든지 또는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상환 이행 판결을 반드시 이제 결론 부분에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 됐건 뒤가 됐던 그런 이제 그 주문을 작성하는 형식의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결론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에는 뭐 결론을 앞에 쓰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결론을 앞에 쓰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청구의 당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청구의 당부를 묻는 문제가 아닌 어떤 그 논의의 결론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앞에 나오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이제 교수님들을 따라서는 이런 변호사 시험의 초기 그런 모델보다는 이제 예전 전통적인 그런 모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론이 이제 뒤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론이 앞에 들어가거나 뒤에 들어가거나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뉘어요. 견해가 나뉘지만은 공통된 견해는 결론이 앞에 들어가거나 뒤에 들어가거나 알면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기억하고 결론을 앞에 쓸 건지 뒤에 쓸 건지는 여러분들 스타일 따라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능하면은 그 소송 형태로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런 취지,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 취지에 대해서 뭐 결론, 인용, 기각, 뭐 각하 또는 일부 인용이라면은 일부 인용의 범위를 와 그다음에 그 논거를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에 맞게 그 문제에서 결론과 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했으면은 결론부터 쓰고 그다음에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답안 작성 방법까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시간 잘 정해서 첫 번째 제 1주 수업 시험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